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너무나 일찍 철이 들었고 너무 일찍 슬픔을 발견한 5살 제제를 기억하신가요? 제제는 실직한 아빠, 공장에 다니는 원주민 출신의 엄마, 세 누나와 또또까 형, 남동생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는 5살 남자아이였죠. 라임 오렌지 나무 이름 민기뉴, 그리고 제제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슈루르카, 제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뽀르뚜크 아저씨 등등. 오래된 고전은 아닌데 마치 우리들 머릿속에 고전처럼 자리 잡은 책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동력 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2006년 16수의 발행본입니다. 옮긴 사람은 박동원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겼습니다. 이 책을 쓴 J.M. 바스콘셀로스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1920년 브라질 방구시에서 태어났고요. 이 방구시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바스콘셀로스는 권투 선수, 바나나 농장인부, 야간업소 웨이터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1968년에 발표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바스콘셀로스를 브라질 최고의 작가로 만들어 주었고요. 제제의 성장 과정을 담은 2권의 소설을 더 썼습니다. 햇빛 사냥이라는 책에서는 소년 제제와 만날 수 있고요. 광난자라는 책에서는 청년 제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작은 새 부분과 제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저씨, 뽀르뚜카 아저씨와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제제. 그래서 애정 결핍으로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지만 결코 밉지 않고 오히려 눈물샘을 자극시켰던 꼬마. 지금도 우리들 곁에 있을 것만 같은 제제. 그 제제를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작은 새. 나는 발걸음을 돌려 진지냐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할 말이 있었다. 퇴직자에겐 조금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찾아갔다. 이른 시간이라 아저씨는 동물 도박을 하러 가지도, 아저씨가 늘 말하는 대로 대변을 보러 가지도, 신문을 사러 가지도 않고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아저씨는 응접실에서 새로운 종류의 카드점을 보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저씨? 대답이 없었다. 못 들은 척하는 거였다. 아저씨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면 이런다는 걸 우리 집 식구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어림도 없다. 게다가 나한테는 귀머거리 행세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난 아저씨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저씨의 흰색과 검정색 체크 멜빵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다. 응, 너 왔구나. 아저씨는 나를 못 보았다는 듯 꾸며댔다. 아저씨, 이 카드점 이름이 뭐예요? 시계점이다. 아주 예쁜 이름인데요. 나는 이미 카드 한 벌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카드는 잭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잭은 왕의 시종처럼 보였다. 있잖아요, 아저씨.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다 끝나간다. 끝나면 얘기하자. 얼마 안 있어 아저씨는 카드를 섞었다. 점괘가 떨어졌나요? 아니. 아저씨는 카드를 산처럼 쌓아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래, 제제. 할 얘기가 돈 얘기냐? 그리고 손가락을 비볐다. 얘기해봐라. 혹시 굿을 살 돈 좀 있으세요? 아저씨는 웃었다. 돈이라 어디 보자. 아저씨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하자 내가 재빨리 말렸다.
농담이었어요,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저씨는 나의 조숙함을 좋아했다. 내가 배우지 않고도 글을 읽게 된 이후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저씨는 노래하지 않고도 노래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나는 작은 오두막집 한 소절을 불렀다. 그러니까 방금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맞아요. 전 소리내지 않고도 노래할 수 있어요. 아저씨는 나의 순진함에 웃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있잖아요,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땐 제 속에 작은 새가 있어서 그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했어요. 너에게 그런 새가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아저씨,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작은 새가 정말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요.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얘기해 보기도 하면서 소리내어 말한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내 얘기를 이해했는지 내가 혼동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내가 설명해 주마, 제제. 그게 뭔지 아니? 네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란다. 커가면서 네가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해. 생각이 생겼다는 것은 너도 이제 곧 내가 말했던 그 나이, 철드는 나이 말인가요?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생각이 자라고 커서 우리 머리와 마음을 모두 돌보게 돼. 생각은 우리 눈과 인생의 모든 것에 깃들게 돼. 알겠어요. 그럼 작은 새는요? 작은 새는 어린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는 걸 도와주려고 하느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걸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해. 그러면 하느님은 그 새를 너처럼 영리한 다른 꼬마에게 넣어주시지. 아주 멋진 일 아니니? 나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흐뭇해서 웃었다. 예, 이젠 가봐야겠어요. 돈은? 오늘은 필요 없어요. 아주 바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거리로 나왔다.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 하나가 떠올랐다. 또또까 형에게는 목에 흰 줄이 2개 있는 아주 예쁜 방울새 한 마리가 있었다. 어찌나 순한지 형이 모이를 줄 때면 형 손가락에 올라올 정도였다. 문을 열어놓아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은 그 새를 뙤약볕에 둔 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뜨거운 기운을 이기지 못한 새는 죽고 말았다. 또또까 형은 죽은 새를 손에 올려놓고 얼굴에 비벼대고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절대 다시는 새를 기르지 않을 거야. 나도 곁에 앉아 말했다. 또또까 형, 나도 다시는 새를 안 기르겠어.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규뉴에게로 갔다. 슈르르까, 나 할 일이 있어서 왔어. 뭔데? 같이 기다리자. 그래. 나는 민기니의 허리를 머리에 기대고 앉았다. 제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데? 하늘에 아주 예쁜 구름이 하나 지나가는 것. 뭘 하게? 내 작은 새를 풀어주려고. 그래, 풀어줘. 더 이상 새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거 아닐까, 민기뉴? 잎사귀 모양의 크고 잘생긴 흰 구름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 저거야, 민기뉴.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벌떡 일어나 셔츠를 열었다. 내 메마른 가슴에서 새가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작은 새야, 훨훨 날아라. 높이 날아가. 계속 올라가 하느님 손끝에 앉아. 하느님께서 널 다른 애한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내게 그랬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겠지. 잘 가. 내 예쁜 작은 새야. 왠지 가슴이 허전해진 것 같았다. 그런 기분은 영 가시지 않았다. 제제, 저것 봐. 새가 구름가에 앉았어. 나도 봤어.
나는 머리를 민균유 가슴에 기대고 멀리 사라져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새랑은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민균유 가지에 얼굴을 돌렸다. 슈르륵까? 응? 내가 울면 보기 흉할까? 바보야, 우는 건 흉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글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여기 내 가슴 속 세장이 텅 빈 것 같아. 제목, 이런저런 이야기. 있잖아 민균유, 내가 다 알아냈어. 전부 다. 그 사람은 까빠네마 공작 거리 끝에 살아. 맨 끝에. 그리고 집 옆에 차를 세워도 새장도 2개씩이나 있어. 하나는 카나리아를 키우고 다른 하나는 파랑새를 키워. 아침 일찍 갔었어. 우연히 찾은 것처럼 보이려고 구두닦이 통을 들고서. 너무 가보고 싶어서 구두닦이 통이 무거운지도 몰랐다니까. 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혼자 살기엔 조금 큰 집 같았어. 그 사람은 안쪽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어. 내가 손뼉을 쳤어. 구두 닦으세요. 그가 비누를 잔뜩 묻힌 얼굴로 안쪽에서 나왔어. 반쪽만 면도를 했더라.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너였구나. 들어와라 꼬마야.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 금방 끝날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는 쓱쓱쓱 면도를 시작했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도 그렇게 쓱쓱쓱 멋진 소리를 내며 면도를 하게 수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구두닦이 통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거울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어. 학교는? 오늘은 국경일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구두닦이 나왔어요. 그래. 면도를 마치고는 세면대에 몸을 구부려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어. 그러자 얼굴에 불그스레 윤이 나는 거야. 그가 나를 보더니 다시 한번 웃었어. 아침 같이 먹을래? 그러고 싶었지만 싫다고 했어. 들어와. 민균유,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 식탁에는 빨간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덮여 있었어. 게다가 찻잔까지 있더라.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머그잔이 아니야. 그가 일하러 나가면 나이든 흑인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해준대. 너도 나처럼 빵을 커피에 적셔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보기 흉하거든. 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민균유를 바라보았다. 그는 헝겊 인형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래? 아냐, 듣고 있어. 이봐, 민균유, 난 말다툼하기 싫어. 불만이 있으면 빨리 말해줘. 넌 이제 포르투갈 사람하고 하는 놀이만 하는데 난 낄 수가 없잖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사실이었다. 민균우가 이 놀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내일 모레 우리 벅 존스 보러 가자. 떠오르 센타두 족 추장한테 내가 연락할게. 벅 존스는 멀리 사바나에서 사냥하고 있을 거야. 민균유, 사바나가 맞니? 사바나가 맞니? 영화에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다. 진지냐 할머니 집에 갈 때 에드문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커피를 빵에 적시는 데까지. 나는 한바탕 웃었다. 바보야. 빵에 커피를 적시는 게 아니라 커피에 빵을 적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날 열심히 훑어보더라. 내가 사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지. 제가 얘기해도 화내지 않을 거죠? 그래,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 구두 닦으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짐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엔 먼지 때문에 구두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 근처에 나가야 구두 닦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무거운 통을 매지 않고도 올 수 있잖아. 이 통을 매지 않으면 집에서 못 나와요. 겨우 집 근처에서만 놀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멀리 나가려면 돈 벌러 가는 척 해야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웃었어.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일하러 나간다고 해야 장난을 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매를 덜 맞거든요. 난 네가 그렇게 말썽꾸러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주 나쁜 아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나니인데다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 말로는 나같이 못된 아이는 태어나질 말았어야 했대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라. 이번 주만 해도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정말 아프게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나 때문이래요. 우리 집 식구들은 습관처럼 날 때려요. 무슨 일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마음속에 정말 악마가 있나 봐요. 충동이 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엔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집 울타리에 불을 냈어요. 꼬르델리아 아줌마한테는 안짱다리라고 했더니 화를 불같이 냈어요. 또 헝겊 공을 찾는데 그 바보 같은 공이 창문으로 날아가서 나르시자 아줌마네 큰 거울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새총으로 전등을 3개 깼고 아벨 아저씨네 아들 머리에다가 돌도 던졌어요. 됐다 됐어. 그 사람이 웃음을 숨기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 더 있어요. 뗀뗀한 아줌마 댁에 막 심어놓은 묘목을 죄다 뽑아버렸고요. 또 호제나 아줌마네 고양이한테는 구슬을 먹였어요. 어허, 그건 안 돼. 동물을 학대하는 건 나도 싫어해. 큰 구슬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거였어요. 사람들이 설사약을 먹이니까 금방 나오던데요, 뭘. 새 구슬을 사주지는 않고 매만 무지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가장 억울했던 건 잠자다가 아빠한테 슬리퍼로 맞은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맞은지도 몰랐어요. 왜 맞았는데? 얘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2등석으로 갔어요. 거기가 요금이 싸니까요. 그런데 막 오줌이 마려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구석으로 가서 놓지요. 물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바보처럼 밖으로 나갔다가 영화를 다 못 보면 아깝잖아요. 아저씨는 아이들이 어떤지는 잘 아시죠? 하나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모두 마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구석으로 갔고 금세 물이 강처럼 흐르게 됐어요. 결국 파울루네 아들이 그랬다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철이 들 때까지 1년 동안 방구 극장 출입이 금지됐어요. 저녁에 극장 주인이 아빠한테 일러 바쳤는데 아빠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기뉴는 아직도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이봐 민기뉴,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리고 너는 루이스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왕인 것처럼 나무들 중에서 왕이고 너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알았어 민기뉴. 난 구슬치기나 하러 갈란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 처음에는 나에게 창피를 준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나와 그의 만남을 비밀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비밀이 하나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 계속 이 만남을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포르투갈 사람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사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 첫째 이유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똑똑한 형이라 하더라도 나는 자세를 낮춰 몸을 숨겼다. 그 다음 이유는 우리의 대화가 방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한 번도 못 봤죠? 우리 엄마는 인디언이에요. 진짜 인디언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반쯤은 인디언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하얗지? 머리는 흰색에 가까운 금발이고 말이야. 포르투갈인의 피가 섞여서 그렇대요. 그래도 엄마는 진짜 인디언이에요. 엄마는 거무스름한 피부에 새까만 생머리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아 누나랑 나만 이런 억센 털 러시아 고양이처럼 태어났어요. 엄마는 집세를 벌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 나가요. 저번엔 실타래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의사한테까지 갈 정도였으니까요. 디스크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허리에 압박 붕대를 감아줬어요. 엄마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때리실 때에도 뒤뜰에 있는 가느다란 접시꽃 나뭇가지로 종아리만 때려요. 엄마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얘기할 기운도 없으세요. 그가 차를 몰고 있는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제살거렸다. 가장 지독한 건 큰 누나예요. 만날 남자친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엄마는 누나 보고 우리를 데리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윗길로는 가지 말라고 해요. 엄마도 윗길 모퉁이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아랫길로 가도 거기에 다른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나만 아는 연필이 없다니까요. 다 왔다. 시장 근처에 이르자 그는 약속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내일 보자 꼬마야. 그가 차를 세워두는 곳에 들를 때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그림탁지도 얻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아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큰 어른이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에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가끔씩 악마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심한 욕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웃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나와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차를 세우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네 거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아, 이렇게 멋진 차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아직도 이 다음에 커서 날 죽일 생각이니? 아니요. 절대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했었잖아. 안 그래? 그땐 화가 나서 그랬죠. 난 절대로 아무도 못 죽여요. 집에서 닭 잡는 것도 못 쳐다봐요. 나중에 아저씨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는 식인종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그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뭐라고? 식인종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니? 당연하죠.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아저씨는 척척 박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저씨한테 사전을 만들어 달라고 시내에서 온 적도 있어요. 이때까지 나한테 설명해 주지 못한 탄화 규소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식인종이 뭔지 잘 설명해 봐라. 식인종은 사람 고기를 먹는 인디언이에요. 브라질 역사책에는 포르투갈 사람을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고 있는 그 인디언들 그림이 나와요. 또 그 식인종들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종족들도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수염이 긴 선교사들을 좋아한대요. 그는 브라질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희한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꼬마야, 어떤 때는 겁이 다 난다니까. 그리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말해봐라, 꼬마야. 넌 도대체 몇 살이냐? 거짓말 나이요? 진짜 나이요? 당연히 진짜 나이지. 난 거짓말쟁이 친구는 싫어. 그럼 5살이요. 거짓말 나이는 6살이고요. 5살짜리는 학교에 못 가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학교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몇 시간만이라도 저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탄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딱총 만들 때 쓰는 조약돌과 그림 딱지와 팽이줄과 구슬들 사이를 뒤적였다. 여기요. 인디언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꺼냈다. 머리에 깃털을 잔뜩 꽂은 미국 인디언이었다. 그 메달 뒷면에 타나규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메달을 손에 들고 앞뒤로 돌려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 시계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달 수도 있도록 줄이 달려 있었어요. 아빠 말씀이 그 시계는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았대요. 아주 멋진 시계였는데 팔고 남은 걸 유산으로 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줄은 썩은 냄새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굉장히 복잡한 아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늙은 포르투갈 사람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기도 한단다. 그건 분명해. 이제 그만 가볼까? 난 지금이 참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얘기해 봐라. 우리 정말 친구 맞죠? 친한 친구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 차도 절반은 제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완전히 네 것이 될 거다. 그럼 나는 좀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얘기해 보거라. 뭘 그리 망설이냐? 넌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화 안 낼 거죠? 맹세하마. 우리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게 2가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게 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서 왜 제가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부르도록 해라. 당신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너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민균이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어야 하거든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동사 변화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당신이 낫겠어요. 화내지 않을 거죠?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민균이는 누구지? 난 처음 듣는데. 민균이는 슈르르가예요. 그러니까 슈르르가가 민균이고 민균이가 슈르르가란 말이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민균이는 제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면 슈르르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민균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단 말이구나. 그 애는 꽤 괴짜예요. 나랑 얘기도 하고 말이 되어서 날 태우고 벅 존스나 톰 믹스, 프레드 톰슨하고 달리기도 해요. 당신은 켄 마이나드를 좋아해요? 그는 카우보이 영화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번에 프레드 톰슨이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난 그 사람 가죽 모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라.
네 머릿속 상상의 세계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정신이 다 산만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지?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고 불렀는데도 화내지 않았으니까 저는요, 당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친구 이름으로는 좀... 아이고 맙소사,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당신을 발라다리스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하지. 사실 난 마누엘이란 이름도 별로예요. 우리 아빠가 오마누엘르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 흉내를 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라디스라우 아저씨나 아니면 빵집의 다른 어른들처럼 부르고 싶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쥐며 화를 내는 척했다. 이봐,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이야. 날 뽀르뚜까라고 부르고 싶다 이거야? 더 친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네가 바라는 전부냐? 그렇다면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젠 가도 되겠지? 여기서 뽀르뚜까는 포르투갈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고요.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쓰인다고 합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차를 몰았다. 그러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차 문을 열고 내게 말했다. 내려라.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를 따라 차 뒤로 갔다. 그러자 그는 차 뒤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를 가리켰다. 자, 꽉 잡아. 조심해야 돼. 나는 기쁨에 넘쳐 박쥐처럼 착 매달렸다. 그는 차에 올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5분쯤 지나서 그는 차를 세우고 나를 보러 왔다. 마음에 들어? 꿈 같았어요. 그럼 됐다.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고요히 땅거미가 졌다. 멀리 가시덤불에서의 매미들의 노래가 깊어가는 여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좋아. 앞으로는 그 일에 대해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절대 안 그럴게요. 난 그저 네가 집에 잘 도착해서 식구들한테 어디에서 뭐하나 왔는지나 잘 말했으면 좋겠다. 벌써 다 생각해 뒀어요. 오늘은 교리문답에 갔었다고 말할 거예요. 목요일이잖아요. 아무튼 누가 널 당하겠냐.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단 말이야. 나는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팔에 머리를 기댔다. 뽀르뜨까.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지요? 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고백.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셔서 제게 그림딱지와 구슬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뽀르뚜까,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아내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까,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녕히.
우바뚜바에서 1967년